정치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조사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24%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취임 후 최저치인데. 그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2016년 10월 3주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알 수 없죠. 계속 내려가는 저 그래프를 보니까 글쎄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앞으로의 어떤 대처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과 같은 정부, 여당, 대통령실 이렇게 정말 그 전혀 허둥지둥하는 함께하지 못하고 전혀 허둥지둥하는 그런 대처 방법을 계속한다면 뭐 지지율에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후 다음 주부터 복귀하고요. 예. 휴가 후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현대 진행 중인 여당의 어떤 그 재구조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어떤 좀 가닥을 제대로 잡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 뭐 반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김두수 대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흔히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뭐 반영이 안 된 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어떤 좀 갤레와 또 이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 사이에서의 뭐 복잡함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것 이런 것이 아직 반영 안 되고 있고 또 이 휴가 기간에 좀 더 국정 과제를 좀 더 대통령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았더니 대학로 연극을 가서 마무리 뒤풀이 뭐 음주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돼서 오히려 좀 더 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월요일쯤 발표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못하면 10% 후반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그 당은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오히려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게 없다고 뭔가 이렇게 인적 쇄신에 관련된 기대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까 봐 그게 염려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없는 것처럼 계속 연막을 치고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정말 무더위에 오히려 짜증도 유발시키면서 실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 인적 쇄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저는 인적 쇄신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뭐 좀 더 장기적인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회복해 나갈 일인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바뀌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특히나 청문회와 관계없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자세, 태도 이런 데 맞닿아 있고 이것이 팀워크로서 뭔가 이 집단 힘으로 발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비서실을 쇄신해서 내가 새롭게 해보겠다 이걸 이제 밝히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육상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좀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적 쇄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지율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론조사는 민심이 읽을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인 거든 그게. 네. 아부하거나 국민들에게 뭐 달콤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처럼 얘기했지만 그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좀 그 단점이 있다는 거 지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꼭 써서 이런 결과를 나도록 하겠다. 좀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먼저고 그 이후에 그런 말을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사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에서 가장 부족한 분이 뭔가를 스스로 어떤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하든지 여론조사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인적 쇄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지지율 떨어진다고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 인연을 맺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치느냐. 이건 개인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고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런 지도자는 사자와 여우,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교함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때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내치라, 누구를 뭐 바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때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도 그런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런 때는 총사표 이런 데 있죠, 보통은. 예. 그러니까 제스처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그중에 재신임할 사람은 재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대통령의 어떤 선택에 맡기도록 이렇게 먼저 물꼬를 터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도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금 그 갤럽 조사에서는 지금 조사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면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해서 그것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그래서 조기에 이제 지도부를 재개편한다. 그리고 누군가 신망이 있을 만한 국민의 신망을 모을 만한 사람이 대표로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수월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여당도 한 몫을 한 거니까요. 큰 몫을 한 거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갈등이 심했는데 그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전당대회까지 지금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의 요인 하나거든요. 여당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전망은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는 거죠. 정의했다는 것이요. 저는 뭐 그 정의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걸 얘기할 정도고 정부 여당은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정부 정책 추진은 거칠기 짝이었고 이런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면 어떤 게 비상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뭐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시끄러워지겠죠. 체제 정비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때 이 문제를 무슨 법적 무슨 당헌 해석을 통해서 또 법원에 가서 이렇게 갖춰면 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없는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 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헌 해석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야말로 정말 어떤 마쿠 조정, 정치적 발휘 이런 걸 통해서 좀 설득하고 함께 머리를 모으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김준수 대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계속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한 가운데 정치적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지금 위반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전국 상임전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좋은데 이제 당헌을 개정하고 현재 있는 당대표의 권한을 박탈하는 형식으로 비대위에 어떤 그 새로운 당대표의 권한을 부여하는 순간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고언하고 있듯이 이렇게 된다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뭐 어떤 그 갈등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갈등의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더 발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비대위라면은 결국에는 당에 말씀해주신 대로 당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예상은 됩니다만. 근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한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 SNS에 길게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이준석 대표를 이제 포기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통령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게 선을 넘었다라는 좀 지적인 것 같아요. 글쎄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참 한심한 행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런 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선당 후사, 네. 뭐 선공 후사, 뭐 대의를 먼저 앞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저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아마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대선 지선 대표로서 승리한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어느 정도 뭐 다른 타협안을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는 데서 억울함도 있겠지만 전혀 본인 지금 얘기한 대로 본인이 완전히 무슨 정치적 투쟁의 희생양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의 이 말을 더하기도 뜨거운 그런 성상납 그런 의혹이 혐의가 없었으면 빌미가 됐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마치 정치적 투쟁의 희생양인 것처럼만 자꾸 자리매김하니까 이른바 보수층에서도 전혀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행보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뭐 어떤 공격 포인트를 높이고 하는 이런 상황은 글쎄 앞으로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저는 홍준표 시장 말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쯤 상황에서 정말 한 발 물러서서 선공후사하겠다. 내가 억울한 점이 있지만 당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내가 깨끗이 물러서고 다음을 기약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한다면 뭐 어리다고 하는데 뭐 나이 40 가까이 되는 사람은 어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글쎄요. 참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걸 기대는 했었는데 조금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말대로 한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더 성숙해서 돌아와라 기다리겠다 이렇게도 좀 질타를 하면서도 좀 기다리겠다라는 여지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쯤에서는 당대표로서 이제 손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당의 안정이 먼저다라는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게 이 대표 대응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당대표는 기존 정치인의 문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 MZ 세대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탈이념, 탈진영, 탈권위.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지가 않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 그리고 돌파형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갈등을 최대화시키고 그때 극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형이라서 저런 이제 조언들 정병영 최고라든지 이런 홍준표 지사의 어떤 충고 이런 걸 저는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문제냐면 그냥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당은 우리 정당법이 하고 있는 당원들의 기초에 의해서 당대표에 선출된 사람을 그 선출되지 않은 어떤 권력기관이 제거하는 이런 행태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법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법적인 판단을 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당의 멸사봉공하는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정도라면 이건 다음의 정치를 위해서도 이건 법적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 국민의힘 전국위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에 미리 직접 가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점치는 시각도 있던데 다음 주에도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당 대표 경선 그 지역 그 투표 첫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그 미리 이제 하고 투표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제주 이런 데 이제 할 때 이제 개표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신이 안동이고 이번에 이제 그 경북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강원 하고 이제 경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또 이 숫자는 그렇게 또 당원 전체 이렇게 비율에서는 큰 지역은 아닙니다. 이제 처음 개표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이변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게 첫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 비명계라고 할까요? 이런 쪽들이 집결을 하면서 약간 이후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테고 처음부터 아예 기선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첫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판세를 좌우한다고 보통은 얘기하지만 네. 이번 그 전당대회는 사실 뭐 별 이변이 있을 요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특별히 뭐 5대0이라고 하는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떤 변수가 보이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TK적이니까 특별히 또 이재명 후보는 안동에 연고가 있는 TK적 그렇죠. 연고가 있는 그런 분이고 그것을 뭔가 뒤집을 만한 박용진 후보와 강원식 박용진 후보의 뭐 특장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유일한 변수라면 뭐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단일화가 변수가 되려면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뭔가 판세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본인들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재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명으로 이제 연대하자 이런 거밖에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강훈식 의원도 선뜻 거기에 박용진을 손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득표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득표율 별 중요하지는 않고요. 정해진 수순대로 뭐 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 당원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조항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한 명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흔드는 거를 막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다라고 박용진 후보는 얘기하고 네. 누구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그 당원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그 당에서의 뭔가 이제 문제가 되거나 뭐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기소가 된다든가 이럴 때 그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황을 예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그렇게 해서 각 정당들이 이제 그런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실제 그 규정은 실제 당 대표에게는 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특정인을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고 뭐 힘을 모으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이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그 흐름이나 이런 어떤 내부에 뭔가 있을 때 외부의 공격이 오면 오히려 뭉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 카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막 등장하고 자꾸 이런 게 등장하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실제 정당에서 선출해 보면 진보 쪽은 좀 더 진보적인 보수는 보다 보수적인 후보가 이렇게 당내 경선에 뽑히거든요. 전국 국민이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커지면 뭐 이렇게 오히려 사법부가 오히려 저 특정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의혹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면은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옆집 성남의 비선 캠프 의혹이죠. 그 경기 도시주택공사 합숙소 이거에 김혜경 씨의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배 씨가 요거를 관여를 했다. 뭐 전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또 보도도 나왔단 말이죠. 이게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는 전혀 일면식이 없고 몰랐다. 옆에가 합숙소인지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해명을 하는데 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제 더 그 해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기도시개발 그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경기도시주택 GH죠. 네네. GH 사장이 이틀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현옥 변호사였는데 그 옆집이 바로 이재명 후보 집이라는 걸 몰랐다. 이재명 지사 집이라는 걸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측도 그 집이 그런 게 뭔지 몰랐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사 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뻔하게
2년 된 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식적인 해명했다면 그 지사집 옆인 줄 알았는데 마침 그 뭐 빈집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합수를 했다면 그건 상식적인 해명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뭐 합수로 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건 알고 있었다.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양측이 전혀 몰랐다 하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고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뭐 배소연 씨 이런 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김혜경 그 씨의 어떤 뭐 그야말로 뭐 산호처럼 공무원이지만 전혀 공무를 보지 않고 김혜경 의사 사사로운 일만 담당한 이런 사람이 그 집을 중개소에 내놨다는 그런 게 불거지니까 아니 전혀 몰랐다면서 거기 그 존재 자체를 양측이 몰랐다면서 어떻게 배소연 씨가 관여하냐 이런 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그거 알았다 서로 뭐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배소연 씨가 관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을 내놓으니까 단 하나의 어떤 단서만 나와도 이 해명이 뒤집어지는 거죠.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말이 바뀐다고 할까요? 또 해명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당 내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지금 후보에서 이제 경쟁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걸 빠르게 정리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큰 흐름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른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신뢰성을 이제 그 의심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라든지 저번에 뭐 이야기했던 이제 그 이번 수사 과정에서 또 자살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기반해서 죽음 앞에 좀 더 그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전제하에서 좀 다른 영역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가 그분의 어떤 죽음에 어떤 직접적 연결이 있겠느냐. 굳이 이제 이걸 뭐 무당에 이런 것처럼 비유해 버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렇게 충분하게 진솔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정치적 그 공방의 무기로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신뢰성이 자꾸 낮아지는 형태의 발언이 돼버리면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것이 자꾸 어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버리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정치권의 그런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만 계속 다루게 되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는 민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여야의 얘기를 다뤄볼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